이번엔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센서에 대한 기본적인 어, 그 분류하고 응용의 예를 좀 살펴봤는데요. 광전 효과는 이제 광 센서가 주로 광 에너지를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일반적인 이제 트랜스듀서, 우리가 이제 변환기라고 하죠. 트랜스듀서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 사이에서 그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물질이 이제 그 광자 혹은 이제 광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고 그 결과로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으로 주로 이제 광전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광전 효과는 반도체의 접합부에서 전압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광기전력 효과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이건 이제 반도체적인 입장이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전 효과의 종류와 그 크기는 그 개요는 밑에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 기전력 효과는 포토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IC 뭐 이런 것들, 태양광의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광 기전력 효과를 가지고 동작하는 그런 소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응답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파장 대역이 좀 좁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반도체적인 입장으로 너무 들어가니까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도전 효과의 CDS는 좀 봅시다. CDS. 일반적으로 응답 속도가 늦고, 그 CDS 같은 경우는 주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받아서 그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이런 소자였었죠.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오감, 오감과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온갖 오감은 인간의 이제 감도를 느끼는 내용인데, 우선은 시각은 이제 광 센서, 청각은 음향 센서, 촉각은 이제 진동 센서, 온도 센서, 압력 센서, 그 다음에 미각은 맛 센서, 그 다음에 취각은 냄새. 이렇게. 그래서 시각은 광 센서고, 그래서 광도전 소자, 이미지 센서, 포토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 다음에 청각은 이제 음향 센서 같은 것들이 되겠죠. 마이크로폰, 앞전 소자, 뭐 진동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센서가 주로 음향 센서죠. 우리 아두이노나 이런 데에서도 이 음향 센서들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박수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들을 감지를 해서 뭔가 동작을 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촉각 센서. 촉각 센서는 진동 센서들이에요. 그래서 변형, 게이지, 뭐 그 게이지 센서, 그 다음에 반도체 압력 센서,
온도 센서는 서미스터,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촉각 센서가 되겠죠. 압력 센서는 이제 압력을 느끼는 센서들. 그 다음에 미각 센서. 미각 센서는 맛 센서인데, 맛 센서는 이제 백금,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 입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시각 센서는 이제 냄새. 그래서 주로 이제 냄새는 가스, 그죠? CO2라든가 뭐 이런 가스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다. 지르코니아 뭐 이런 센서들, 이런 것들이 지르코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센서,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센서의 역사는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1955년도 후반때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60년대 1960년대 이때가 되면서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용어가 비약적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센서의 역사는 뭐 그 반도체가 이제 발전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는 이제 검출기, 뭐 이렇게 디텍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센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디텍터 뭐 이렇게 이제 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은 센서의 배경, 그 센서의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42년, 1946년, 1959년 이렇게 이제 용어들하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 존재했었다. 센서란 용어 자체가 표현된 거는 60년대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센서는 디렉터, 뭐 검출기, 검지기, 뭐 감지기,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센서를 살펴볼 때 이제 개론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개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 센서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개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의 뭐 의미에 대해서 쭉 개론을 정리를 해놨고요. 특히 우리가 중시하는 거는 센서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센서를 사용할 때 꼭 인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는 결국은 센서를 사용하는 용도나 그 다음에 센서를 다루는 분야에서 요 각각의 요소들은 꼭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센서를 고민하고 선택을 할 때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센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센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결정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센서를 구매를 할 때는 이제 가격을 많이 따지죠. 가격이 이제 센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계장치 혹은 제품, 요 안에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 센서의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게 되거나 이러면 개발하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센서를 구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센서의 가격은 이제 특별히 한 기계장치에 우리가 센서를 선정을 할 때 가격은 이제 신뢰성, 센서가 출력하는 데이터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확성, 수명, 뭐 이런 거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인데요. 크기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얼마나 냐에 따라서 센서의 크기도 이제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센서의 응용 분야에 따라서 이제 센서의 크기를 선정을 해야 한다. 우리가 조그만한 제품 만드는데 거기에 큰 센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제품의 크기하고 센서의 사이즈하고 잘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거든요. 센서의 무게. 센서도 센서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거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센서를 선택할 때 같은 센서라도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크기 대비, 무게 대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의 형태인데요. 출력의 형태는 이제 디지털로 나오느냐, 아날로그로 나오느냐, 이게 사실 센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활용을 할 때, 센서의 출력 형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나올 거냐,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로 나올 거냐. 그래서 센서의 출력은 주로 이제 응용 분야에 따라서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변환해서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포텐시오메타가 있어요. 포텐시오메타의 출력이 아날로그로 나오게 되는데 아날로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코더 출력은 또 디지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로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컴퓨터를 가지고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만 인식을 하게 되겠죠. 하이와 로우, 이제 하이 1 혹은 0, 요것만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다가 쓸 거냐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형태가 디지털, 아날로그, 그 외에도 주파수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주파수. 이거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이것도 있지만 전압 전류, 전압도 이제 전압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전류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주파수 성분이 나오는 경우, 다양한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다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집중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거든요. 이제
센서를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할 거냐. 참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얘를 컴퓨터하고 센서하고 어떻게 붙일 거냐.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센서에서 신호가 나와서 그 신호를 컴퓨터로 붙일 때 바로 컴퓨터는 이진수 디지털을 인식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나오는 경우에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쉽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 능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그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이제 측정할 때 측정 범위예요. 측정 범위는 이제 최소 단위, 측정 범위가 최소 단위가 있거든요.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값에 대한 최소 단위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몇으로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거는 0V에서부터 5V 사이에 전압, 요 전압차 요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0V에서부터 5V 사이에 요 전압 레벨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전압 레벨의 차를 가지고 센서의 신호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요 범위 내에서 나오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든 디지털 신호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측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요 신호가 이제 너무 작아서 이렇게 나온다. 밑으로만. 그죠? 너무 커. 이렇게 넘어버렸어. 이렇게 넘거나 아주 미세한 전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분해 능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저 신호 자체를 0에서부터 5V의 범위 내로 맞춰서 그 끌어올려 주거나 아니면 끌어내려서 이제 비슷한 신호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인식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쫙 얘를 왜냐면 컴퓨터라는 놈은 아까 했던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5V 범위 내에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식하는 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쟤를 이제 몇 비트로 해서 분해를 할 거냐, 자를 거냐, 이게 얘기예요. 비트 수에 따라서 이제 그 개수가 결정이 나게 되겠죠. 주로 이제 만약에 1비트다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죠. 0 아니면 1이고요. 그죠? 2비트다 그럼 어떻게 돼요? 00 그 다음에 01 10 11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현되죠. 3비트면 000 그죠? 001 그 다음에 010 011 그 다음에 100 101 그 다음에 110 111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수에 따라서 한 비트냐, 두 비트냐, 세 비트냐, 네 비트는 이제 00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1111까지 표현될 거예요. 결국은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차이를 가져요? 한 비트에서 두 비트, 두 비트에서 세 비트, 세 비트에서 네 비트 이렇게 가면
요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수는 몇 개씩 증가해요?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2배씩. 항상 디지털은 비트 수가 하나씩 붙게 되면 증가하는 게 2배씩 개수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해능을 계산을 할 때 디지털의 비트를 몇 비트로 해서 계산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결정한다. 그러면 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비트인 2비트인 경우는 요 4개, 그죠? 그 다음에 8비트로 자르면 8비트라네. 3비트로 자르면 몇 개? 8개. 16비트로 4비트로 자르면 1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디지털의 자릿수를 몇 비트로 해서 설정해서 분해를 할 거냐, 자를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디지털의 비트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더 많은 수량의 개수로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분해능을 높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해능은 8비트 분해능, 8비트요. 그 다음에 9비트 분해능, 그 다음에 10비트 분해능, 이렇게가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세 가지. 8비트 분해능, 9비트 분해능, 16비트 분해능.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이 분해능은 거의 유사하다. 마냥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늘려버리게 되면 비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걸 측정하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분해능을 마냥 늘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능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가 센서를 측정하는 데의 최소 단위를 분해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해능은 디지털의 비트 수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주로 8비트, 9비트, 10비트의 분해능으로 활용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이 이제 감도예요. 감도는 이제 센서의 그 입력 변화에 대한 응답, 출력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도는 사실은 입력 변화 대 출력 변화의 비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해서 하게 되는데요. 감도라고 하는 건 감도가 상당히 좋냐 나쁘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감도 센서는 노이즈를 포함해서 입력 변동의 결과로 인해 출력은 보다 큰 변동을 보인다. 감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선형성, 리니얼리티. 선형성을 우리 이제 리니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형성은 입력 변환과 출력 변환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력이라고 하면 출력은 어떻게 변할 거냐. 입력이 1인데 출력은 1이야. 입력이 2면 출력이 2야. 이렇게 비례적으로 변하면 쭉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입력 대비 출력이 비례적으로 선형을 갖는 거죠. 그죠? 선형성이라고 하는 건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선형 출력을 가진 센서의 범위 이내에 이제 어떠한 입력값이 같이 변화되면서 출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결정짓는 거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센서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 선형성 잘 정리를 해 놓고요.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센서에 대한 특징들은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뒤에서 다시 언급은 하겠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센서를 선정할 때 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정리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